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잠 이야기 10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방송하다가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여러분들 보셨겠죠? 이 질병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7명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앓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게 되면 50%가 유전이 됩니다. 남성들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적다가 나이 들수록 심해집니다. 평생을 앓고 있고요. 자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60에서 70%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흔한 질병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하지 불안증후군입니다. 하지 불안증후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을 쓰셔서 오늘의 아래 소제목이 뭐냐면 세계적인 하지 불안증후군 권위자가 알려주는 하지 불안증후군의 진짜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대구 계명대학교 병원의 조용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조용원 교수님은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세계 하지 불안증후군 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지 불안증후군 가지고 논문을 쓰신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독보적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지 불안증후군에 대해서 비욘디 방송을 들었을 때 상당수가 조용원 교수님의 논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 논문의 원 저자를 모시고 정말 하지 불안증후군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치료를 위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용원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 하지 불안증후군 많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게 있고 환자분들이 또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하지 불안증후군을 앓고 있지만 치료가 옳게 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시간은 하지 불안증후군에서 소개와 더불어서 최근에 어떤 치료들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걸릴 텐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 불안증후군 하는 병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병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웨덴의 에크본 학자가 49례를 1945년에 처음 다리가 불편한 이런 질환들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한 40년 동안 별로 연구되거나 언급된 게 없다가 국제 하지 불안증후군 연구에서 처음 19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때 이제 진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가지 진단 기준을 처음 세계에 소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하지 불안증후군이 증상이 있더라도 병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병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2007년, 2010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하지 불안증후군을 진단을 위해서 이러한 진단 도구를 표준화를 하였고 또 하지 불안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그 심각도 척도라든지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그런 도구들을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제가 2008년에 처음 우리나라 하지 불안증후군 유병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방금 우리 신현철 교수님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체의 한 7%,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하지 불안증후군을 나타낸 사람이 약 3.9%, 약 4% 정도의 유병률을 가진 흔한 질병이라 그런 것을 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유병률은 서양이나 비슷한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지 불안증후군이 한국에도 드물지 않은 질환이지만 많은 분들이 치료받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증후군은 신원철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움직이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나빠지고 움직이면은 조금 나아지는데 특이한 것은 밤에 자려고 하면은 정상이 나빠지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설명을 하기 힘들다. 지리다, 쓰리다, 찌릿찌릿하다, 벌레가 기어가 다닌다. 여러 가지 증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24%에서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아픈 분들도 하지 불안 증후군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소아도 많이 앓고 있는데 성인에 비해서 소아는 아까 성인은 여성이 더 많다고 하지만 소아는 남녀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더 많았고 정상 강도는 소아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수면의 질은 성인에 비해서 불면증을 같이 동반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에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의 동반이 소아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소아는 성장통과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자꾸 성장통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치료가 자꾸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또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철분이 부족하거나 도파민이 신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생깁니다. 철분이 부족한 철분결핍이라든지 콩팥 질환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약물, 항우울제, 항히스타민 이런 약들을 사용하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 또 악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런 원인 없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술이라든지 약물, 니코틴, 카페인 이런 것들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2차성 하지 불안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콩팥 질환의 한 44%죠. 저희 나라의 데이터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도 한 3분의 1 이상, 당뇨성 말초 신경병증에서도 한 8%, 그리고 임신 중에서는 특히 2기, 3기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악화되거나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 약 한 38%까지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들이 많이 먹는 항우울제라든지 항히스타민, 감기약 또는 수면제 이런 자체가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밤에 많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거나 불안, 우울 이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을 체크함으로써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자가 진단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도구들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네 가지 특징이 표준화된 도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의심되면은 수면 관련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약물 없이 비약물 치료가 먼저 선행됩니다. 그러니까 비약물 치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발 요인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 악화시키는 게 있는지, 혹은 콩팥 질환, 혹은 철분 결핍이 있는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요인들을 찾아봐야 되겠고, 이러한 원인을 찾아봐가 있으면은 교정하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존적으로 족욕이라든지 적절한 마사지, 운동을 저녁에 함으로써 정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에서 관리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은 수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카페인을 좀 피하고, 술도 특히 와인은 하지 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피하고, 감기약도 먹을 때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저녁에는 햇볕에 충분히 노출하고 철분이 든 음식을 섭취하고 족욕이라든지
온찜질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하지 브라운 증후군 정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 향상과 이런 정상 빈도 감소를 위해서 이러한 자가요법을 시행해서 많이 또 만족을 보는 환자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들이 불면증을 많이 동반하고 있다고 했는데 불면증 동반되어 있는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약물 말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있습니다. 아마 신호철 교수님 많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셨겠지만 이러한 인지행동 불면증 행동 치료를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에서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4섹션이죠. 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해보니까 역시 하지 불안증후군이 있더라도 불면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불면증 정상이 좋아지고 수면의 효율이 또 좋아지고 총 수면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입면 시간이 줄어들고 우울, 불안까지 호전되는 게 보였고 이러한 효과는 치료 중단 후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불안증후군이 있더라도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수면제나 약물보다는 인지행동 치료를 해보면서 비약물적으로 환자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약물 치료 외에도 환자분의 증상이 진행하게 되면은 약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약물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도파민제 약물이라든지 알파2 델타 리간드라고 우리가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이런 약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약을 하는 것은 약은 부작용이 항상 같이 동반되니까 항상 주의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신중히 상의한 뒤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이 도파민제 현재까지도 저희 나라에서는 보험 적용되는 약물은 이 두 가지입니다. 로피니롤과 프라미팩솔 많이 사용했고 그 외에 이러한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 알파2 델타 리간드를 했고 또 근본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철분 보충이 중요하겠죠. 철분도 어떻게 먹는 철분이 있고 주사 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다양한 약물들을 환자분의 정상에 맞게 선택해서 충분한 용량의 약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대개 이런 약물을 복용을 하는데 복용 용법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 불안증후군의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고 일반 약물에서는 하루에 그냥 2번 먹는다든지 그렇게 대충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먹더라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쓸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때까지는 하지 불안증후군에서는 도파민제가 1차 치료 약물로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안 되면은 알파2 델타 리가라든지 다른 오피오이드라든지 통증 치료를 동반해서 사용하였는데 여기 작년이죠. 저작년 23년부터는 이런 도파민제의 사용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미국 수면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도파민 치료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알파2 델타 리간드를 1차 치료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죠. 네, 예.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게 도파민 작용제라고 우리가 메라펙스 리킵 이런 거 리킵 썼었는데 이런 이제는 1차가 아니라 1차 약물이 아니라 2차 약물로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네.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1차 약물이 아니라는 것도 조영 교수님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물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도파민제를 오래 사용하면은 도파민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하지 불안증후군의 증상이 악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투여하면은 정상이 호전돼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오히려 정상이 악화되거나 약을 끊으면 오히려 좋아지거나 평소에 정상이 밤 10시쯤 나타났지만 약을 먹다 보면 오히려 약물에 의해서 나타난 시간이 2시간, 4시간 당겨져서 저녁 6시부터 정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정상이 약물에 의해서 악화되는 오그멘테이션, 격화, 정관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도파민제에 대한 약물을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하고 그에 따른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도파민제는 이제 1차 약물보다는 2차 약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는 이게 제한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깐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파킨슨에서 많이 쓰는 도파민 약물을 네네. 하지브란주근의 초기에 썼더니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렇죠. 사실은 명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하루 먹고 나면 그날부터 좋아지니까 저희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 약을 써왔는데 이게 길게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니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면 다시 악화돼서 증상이 약 먹기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것을 증강효과라고 한다.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갔더니 도파민 약물을 계속 먹었더니 그게 결국은 도파민 수용체에 과반응을 유발해서 약이 효과가 없이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가끔 효과는 워낙 좋으니까. 네. 예, 그리고 고용량 쓰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증강 효과가 나타나는 도파민을 쓰면서 나타난 증강 효과가 보통 몇 년 있다 나타나나요? 그게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외국에서는 정강 현상으로서 약물이 선택적으로 2차 약물로 밀렸지만 외국에서는 쓰는 용량이 저희 한국에서 쓰는 용량보다는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정강 현상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도파민 용량도 중요하고 도파민 효연제의 작용 시간이 짧은 약물들이 정강 크죠.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도파민 제제를 복용할 때는 정상 있기 2시간 전에 복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짧게 나타나는 약물들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저희 나라도 1년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3년에서 5년 되니까 그렇죠. 한 7%에서 9% 정도 나타나고 한 5년 이상 되니까 한 10% 넘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해외의 경우에서보다는 저희 나라에서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 정강 현상이 있지만 도파민 약물은 그래도 하지브란주근의 치료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약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서방형이라고 길게 작동되는 약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를 개인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는 많이 안 쓰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프라미팩솔이라고 미라펙스라고 알려지거나 리퀴로피논을 알려진 되게 그 짧은 작용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뭐 이 대여섯 시간 정도의 작용 시간을 갖는 약을 대부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높을수록 증강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용량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증강효과를 조금 조심하시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약제를 병행함으로써 도파민 약물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하지브란주근 증상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증상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저리다, 시리다, 움직이고 싶다, 다리가 흔드는 주기성 하지 운동장의 증상이 다양한데 치료를 해보면은 도파민제에 듣는 증상이 따로 있고 알파도 델타 리간트에 듣는 증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와서 도파민제를 쓰면은 선생님 이제 다리는 좀 편해지는데 뭐 그 저리다 그런가 이런 증상은 또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수면이 동반돼서 다리는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잠은 또 자기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도파민제 약물이 정강 현상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환자분과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제가 부작용이 있다고 2차로 밀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도파민제 없이 하지브란주근 치료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한국 자체의 데이터가 지금 아직 적게 모여서 그런데 외국 아까 말씀드린 미국 수면연구학회의 가이드라인이지 저희들 한국 하지불안증후군 치료하는 환자분들의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또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제를 오래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있어 이제 좀 점차 감량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도파민제 중단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서히 몇 수개월간에 걸쳐서 줄여 나가는 게 환자분이 안전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환자분이 수면을 많이 어려움을 취하면은 수면에 도움되는 약을 쓰면서 도파민제는 상대적으로 줄여 나가면은 훨씬 더 감량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제나 알파2 델타 리간드에 대한 효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철분이 부족한 질환으로서 철분 공급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제가 우리 그 철분 주사 치료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러한 페릭 카복시말토스를 1000ml를 주사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약 4주에서 6주 그러니까 이게 효과 나타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주사를 하면은 이게 혈액에서 우리가 이동을 해서 흡수가 되고 난데 대부분 철분은 골수나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수에서 또 철분이 축적되고 있다가 다시 나와서 혈액에 있는 마크로파지를 붙어서 뇌 혈관이 있는 막을 통해서 다시 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고용량 철분을 주사해야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용량 철분을 주사했을 때는 약 3분의 1에서 30주까지는 약물을 끊고 약물 없이 별다른 부작용 없이 만족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철분 치료 특히 주사 치료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불안증후군이 철분 결핍 환자에서 동반을 많이 하는데 철분 결핍 환자에서는 용량을 또 1.5배 정도 높여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철분 결핍을 갖고 있는 하지불안증후군 아마 만성 콩팥 질환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 있으면은 철분 결핍이 다 동반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역시 한 4주에서 6주 뒤에 효과가 나타났으며 약 60%에서는 한 52주까지 약 없이 정상이 잘 조절되는 그런 것을 봐서 역시 이 고용량 철분제는 환자의 그런 그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효과 있다 그런 것을 봤죠. 그렇지만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러한 철분 주사 치료가 모든 환자에서 다 효과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험급여도 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약물 복용한 사람에서 그래도 약을 한번 끊어볼 그런 그 희망 기회가 있는 치료 방법으로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철분 주사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국제 하지불안증후군 연구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 그 철분 치료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먹는 철분 치료와 주사 치료를 나누어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철분 치료는 처음에 먹는 철분제는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철분제가 흡수돼서 뇌로 가는 퍼센트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가능하면은 환자분에게 설명드리고 철분 주사를 하는 게 낫고 또 먹는 철분제는 위장장애라든지 부작용이 복용하기 어려운 그런 위장장애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철분 주사가 오히려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치료는 우리가 하기 전에 꼭 검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철분이라든지 페리틴이라든지
TIBC라든지 이런 검사를 아침 공복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하기 전에 적어도 며칠 동안은 철분이 함유된 그런 비타민이나 음식들, 그러니까 그 붉은 고기라든지 견과류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철분 검사를 하는 게 본인의 철분 상태를 아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맞을 때는 철분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철분제 주사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효과가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환자분한테 맞는 철분제를 충분한 용량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보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파민제와 알파2 델타 리간드, 오피오이드 그리고 철분 치료를 했는데 그 외에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는 마약이죠. 마약성 진통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마약성 진통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옥시코돈과 부프레놀핀이 있는데 요즘은 부프레놀핀이 또 외국에서 많이 좋은 데이터를 복용하고 있고 근데 이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마약까지 먹어야 되느냐고 부담을 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에서 오피오이드를 드시는 분을 롱텀 장기적으로 저희 미국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해봤는데 다행히 하지 불안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오피오이드를 복용할 때는 의존이라든지 중독 현상이 다른 질환보다 훨씬 낮고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피오이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급여 적용은 어려울 것 같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디피니다몬이 있는데 디피니다몬은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있다가 생산 중단돼서 아직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물리치료 전기 자극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무릎 위에죠. 이게 그 페로니얼 너브를 이제 자극하는 건데 외국에서는 이게 니드라 테라피라고 이 회사입니다. FDA 승인을 받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좀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수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효과 면도 있지만 우리 신원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가격 측면에서 미국에서 너무 고가로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번에 하고 미국 학회에서 있습니다. 보니까 저거를 네. 미국에서도 처방이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냥은 못 사고 예, 맞습니다. 니드라가 그 처방이 필요해서 병원에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서는 처음부터 고가니까 사용하는 네. 게 아니고 또 다른 치료 여러 가지 해보다가 환자분들이 이제 또 다른 치료, 새로운 치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치료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족욕이라든지 마사지를 해볼 수 있지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지 불안증후군을 치료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게 전기자극은 아니고 이 압박 밴드 같은 거죠. 압박 예. 밴드인데 예. 우리 그 미세 펄서 전류가. 미세 예. 전류가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그 물리치료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텐스 그 같은 텐스 거. 같은 거 있는데 텐스하고 저 치료의 차이는 텐스의 프리퀀시 주파수보다는 저게 아주 고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선택적으로 고 프리퀀시의 주파수를 주면은 다리의 통증이 훨씬 더 잘 조절된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직 써보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다리 마사지 기하고는 조금 혼돈되시는데 좀 다르고요. 네, 연구를 맞습니다. 통해서 주파수를 하지 불안증후군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최적의 주파수로서 자극을 주는 거니까요. 아마 한국에도 들어오면 아주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최근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아마 하지 불안증후군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알파 델타 리간드가 조금 약하게 짧게 끝났는데 네네. 도파민 약물은 매일 고용량으로
그리고 뭐 약효가 짧은 거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증강 효과가 나타나서 그 대안으로 1차 약물로 지금 옛날에는 2차 약물로 돼 있다가 1차 약물로 올라간 게 알파 데타 리간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 조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 예, 예. 약물은 되게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뭐 이럴 때 예, 많이 신경 처방되는 통증에서 약이죠. 많이 통증하고 또 저런 약물을 처방하면 환자분한테 받는 질문이 뇌전증 약물을 아닙니까? 아, 예. 이렇게 완전 해서 제가 이런 약물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그 환자분이 조금 뭐랄까 혼동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는 뇌전증 약물은 맞지만 뇌전증보다는 신경 통증에 더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말초신경 있을 때 저리거나 허리에 또 디스크 있어가지고 다리가 찌릿찌릿하다 이럴 때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고 실제적으로 효과도 좋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두 번째 가바펜틴이라든지 프레가발린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통증, 저리고 시리고 이런데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이런 약물에 대해서 좋은 장점은 수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런 약물을 먹으면은 통증과 더불어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다리에 대한 통증이라든지 그 신경 병증의 증상과 더불어서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을 때 저런 알파토 데타 리간드 약물을 사용해 보면은 상당히 효과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제가 그 해보니까 외국과 비슷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파민제를 사용을 2차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도파민 작용제를 1차로 사용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도파민제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을 사용하는 환자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제를 썼다가 알파토 데타 리간드를 쓰면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외국에서는 이런 그 연구도 있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알파토 델타 리간드를 쓰라고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파 델타 리간드랄까 여러분들이 좀 그 낯설을 수 있는데 뭐 허리 통증이나 팔다리 저릴 때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리리카, 카발린, 프레가발린, 뉴론틴 네. 이런 약물들이 그 캡슐로 된 약물들인데요. 이런 약물들이 허리 통증에도 처음에 개발할 때 뇌전증 치료 약물로 나왔다가 약을 써보니까 신경병성 통증, 당뇨병 때문에 팔다리 저리거나 허리 디스크 때문에 팔다리 저릴 때 썼더니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제는 통증약으로 많이 쓰게 되고 네, 맞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그 하지브란주온에도 효과가 되게 좋은데 이런 약물들이 작용 기전을 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감각이 뇌로 올라갈 때 뇌로 올라가는 감각을 좀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네네. 뇌에서 감각을 더디 느끼게 하는 약인데 이거는 도파민을 건들지 않으니까 증강 효과라는 부작용은 없고 또 수면에도 수면의 효과도 되게 좋잖아요. 네, 예. 그것도 논문도 쓰셨으니까 그래서 무드라든지 감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하즈브란 증후군은 하나의 동반되는 게 불면증도 있지만 또 하나가 대부분 우울증. 왜냐하면 이 통증과 수면과 감정은 이게 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증상에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약물 역시 또 먹으면은 어지럽증이라든지 그쵸. 굉장히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소량부터 조금씩 정량해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리리카나 카발린, 프레가발린은 약효가 조금 길고 뉴론틴은 짧은데 네. 아마 이게 콩팥으로 대사가 되니까 일부 환자에서는 간보다는 콩팥으로 가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약효가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영원 교수님이 논문을 많이 썼던 게 철분제, 하지브란주온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이 하지브란주온 환자에서 철분 결핍은 대개 한 30-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철분 결핍이 혈액 검사에서 없는 문제가 없는데 하지브란주온은 있고요. 도파민 썼더니 부작용 나서 또 못 먹게 되고 이런 경우에 철분이 괜찮은데도 써도 괜찮나요? 어떠실까요? 네. 그래서 철분 치료할 때 철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철분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도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철분이 정상이지만 철분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분 치료에 대한 반응은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있지만 어떤 분이 철분에 대해서 효과 있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분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혈액 검사의 기준이 맞으면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100%는 아니다를 충분히 아시고 철분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철분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철분이 위에서 흡수가 될 때 이 산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복시에 드셔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맞습니다. 식사를 안 할 때 위산이 분비가 높을 때 철분이 들어가야지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음식을 먹고 철분을 먹으면 흡수가 좀 더디 되죠. 그래서 예. 먹는 철분제는 공복에 그 비타민 C, 그리고 오렌지 주스라고 많이 같이 드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렌지 주스하고 먹는데 아마 임신한서 철분제 많이 드셨겠지만 저게 변비라든지 위장장애가 네. 굉장히 맞아요. 많기 때문에 도저히 또 먹기 어렵다 그런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많으니까 위염도 생기고 심장 계염도 걸리고, 또 이게 변 색깔을 좀 검게 만들고 네. 변비도 잘 생겨서 먹는 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철분 주사를 하게 되는데, 철분 주사를 하게 되면 위장으로 흡수되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네네, 맞습니다. 혈액으로 발에 들어가니까요. 예. 또 요게 들어가면 뇌로 들어가는 그 뇌 혈관으로도 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철분 양이 좀 많아지니까 혈중 농도를 뇌 농도를 높일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저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냥 철분제가 좋다고 임의적으로 그냥 몇 가지 좀 드시다 보면은 피검사에서 철분 주사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없고 혈액 중에서는 철분이 좀 올라가 있는데 네. 그게 뇌까지 못 가고 있는 상태로 오시니까 네. 저희들 좀 안타깝죠. 그 차라리 아예 안 드시고 오시면은 주사를 네, 맞든지 맞아요. 하는데 임의적으로 그냥 조금씩 어디서 듣고 먹고 오시면은 페리틴 수치가 200이 넘어가 버리면은 철분 주사 하게 되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알려져가지고 철분제를 많이 드시고 오시는 네, 것 같아요. 많이 드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는 혈액에 페리틴이 높은 거지, 이게 하지브란준 환자들은 뇌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아도 전달이 안 되니까 뇌는 낮은데 주사제는 조금 뇌로도 이런 과정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혈액과 상관없이 농도와 상관없이 효과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하지브란준 3가지 저 약제 중에 도파민 작용제만 하지브란준 환자한테 보험이 되고, 알파 델타 리간드라고 하는 약물이나 하지브란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철분제 투여하는 거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에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걸 보험에 안 해주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예, 안타까움을 좀 뒤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 조금 넘게 남아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 있어서, 아니 그 시니미님 요 증상이 너무 하지브란준하고 딱 맞아서요. 이거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면 조용호 교수님이 답해 드릴 겁니다. 잘 때나 앉아 있을 때 다리나 팔 쪽으로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장 쪽 문제인 경우에도 이렇게 하지브란준이 생겨난다는데 관리해 주면 나아질까요? 네. 제가 아까 강의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콩팥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투석받는 환자에서는 약 한 40% 정도까지 하지브란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역시 그 철분 부족이죠. 콩팥 질환 갖고 있는 분들은 철분 수치가 낮아서 투석하면서 철분제를 먹든지 주사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하지브란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석받았으면은 하지브란준이 좋아지느냐? 안타깝게도 투석 자체로는 하지브란준이 좋아지지 않지만 신장 이식을 하면은 하지브란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석 받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투석과 더불어서 철분제를 같이 복용하시고, 아까 그 도파민제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도파민제 중에서는 미라펙스보다는 로피니롤이 신장에 영향이 적어서 로피니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프라미텍솔이라고 하는 미라페스는 신장 대사가 좀 많이 돼갖고 네네. 신장한 데서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간 그 콩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혈액을 만드는 인자가 나오는데 콩팥이 망가지니까 철분을 잘 못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철분 결핍 때문에 이게 또 뇌에 철분이 적어지니 도파민이 적어지고 하질 불안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잘 때 그리고 쉴 때 다리가 불편하면 거의 아마 하질 불안증이 동반된 2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이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삶의 질이나 수면의 질이 굉장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응원합니다도 요건 이제 하지불안증 연결된 거라서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잘 때 다리 아래 쿠션 등으로 받쳐주고 자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리 마사지나 그렇죠. 그 쿠션 그렇게 그 족욕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다리 아래 쿠션보다는 오히려 다리 위에 쿠션을 받치는 거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좀 이렇게 눌러줘야 환자분이 좀 편하게 하는데 네. 다리를 올려주는 그런 다리 자체의 그 마사지라 할까 물리적인 텐션이 약하니까 저는 이런 좀 무게 있는 쿠션들을 오히려 무릎 그렇게 뭐 다리에 얹어서 다리가 그 밑에 두고 주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렇게 도움되는 정도는 사실 정상이 좀 약한 경우겠죠. 네, 맞아요. 예, 심하면은 도저히 이런 정도에서는 정상이 조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초기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하지불안증후군이 힘드신 분들은 남편이나 부인이 밤새도록 다리로 예, 주물러 주죠. 맥주병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감각을 느낄 때 조이거나 압박하는 감각을 가장 우선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하고 조이게 되면 다른 감각을 더 무디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배 아플 때 엄마들이 배를 만져주면 아이들이 배를 덜 아프게 하는 게 이게 문지르고 압박하는 감각이 우리의 뇌가 우선적으로 느껴서 그런 걸 이용하게 되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좀 누르거나 이렇게 조이거나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초기 증상으로서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까 또 예, 요거 하이님은 조금 있다고요. DJ 이와이님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하지불안증후군이 컴퓨터 할 때로 나타난 증상일까요, 교수님? 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하지불안증후군은 정상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할 때 이야기는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나타나지만 보통 장거리 차를 탄다든지 극장에 영화 한 편 보기가 힘든 경우도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자체보다는 네. 가만히 있게 되니까 맞아요. 정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근데 또 보면은 이 물리적인 움직임이 정상을 호전시키지만 이게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긴장되고. 하면은 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체보다는 그런 네. 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한 하지불안증후군일 수 있지만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뭔가 집중하고 몰입한데도 다리가 불편하다면 자세의 문제거나 다른 신경의 문제거나 하지불안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집중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 저린 경우만 하지불안증후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자니님 얘기가 이제 주기적 하지 운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55세 여성이고 만성 불면으로 수년째 고생 중입니다. 소리 없이 다리를 털썩털썩 움직이며 잠에서 자주 깬다고 합니다. 수면 검사 받아보면 좋을까요? 어떠세요? 예, 그게 이분은 아마 그 불면증과 더불어서 다리가 불편하다기보다는 다리가 움직이는 증상이 네.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마 정확한 검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의 가능성이 많은데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는 불안 증후군 환자의 아까 50%에서 70% 동반이 됩니다. 물론 두 개의 질환은 별개로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성 하지 운동 증후군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안타깝게도 수면 다운 검사가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 있을 때는 보험이 안 되니까 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검사를 안 해도 이렇게 가족이나 이런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이 다리 떠는 계속 움직여서
깨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한다면 뭐 치료 약물로는 아까 도파민 작용제가 네. 좀 효과가 있는데 정확한 진단은 또 보기가 계속 관찰하기는 어려우니까 객관적인 기록을 하려면 하룻밤 자면서 기록하는 네네. 수면 검사가 아주 정확한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네. 혹시 그래도 뭐 수면 나온 것을 다 하긴 힘드니까 병원에 오실 때는 저는 꼭 그 동영상 같은 거 좀 맞아요. 네. 찍어서 오시면은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 주기성 하지 운동장에는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다리가 움직이더라도 수면에 문제가 없으면은 별다른 치료 없이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게 되풀이되어서 수면을 방해하거나 그 잠을 자꾸 깨게 되면은 저러한 현상이 자율신경, 심파테틱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가 맥박이 올라가거나 혈압을 올리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 증상이 계속 심해지면은 같이 검사해서 치료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션 SH 심님 하고 그다음에 김정수님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연결될 것 같아서 2010년도에 자면서 다리 떤다는 걸 처음 인지했고 치료는 3년 전 주기성 하지 운동장을 진단받고 현재는 파킨 로피노놀이죠. 0.25mm, 리보트릴 0.5mm 하나를 다 드시네요. 그다음에 환인 그란닥시는 요거는 이제 좀 하지 불안정과 관련 없느냐 우울증 약인 것 같은데 요걸 드신다고 합니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밑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2025년 4월에 병원에서 다른 목적으로 혈액 검사 시 페리틴이 592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페리틴이 철분제를 조금 먹으면은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철분제를 먹지 않아도 저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높이 분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서는 철분 주사는 시행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 진단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이 이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실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 자체는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저희들이 보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더라도 약 5년이나 경과를 보면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 분은 50%에서 한 60, 70% 정도, 30%는 또 정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상이 없어지는 것은 정상이 호전되는 게 완치됐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 정상이 나타나는 수준 아래로 정상이 잠겨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정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거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약물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꼭 저 용량을 일정하게 계속 드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정상이 좋아지면은 한 번쯤은 건너뛰어 보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드셔도 되고 네. 그래서 악화되는 경우에서는 한 번쯤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환자분에게 너무 엄격하게 일정하게 뭐 혈압약처럼 그렇게 드시지 말고 정상의 경중이나 동반되는 수면장애에 따라서 약을 하나 드시거나 가능하면은 또 빼보시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에 의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할 때 환자분에게 목표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100% 조절할 수도 있지만 약 한 7, 80% 조절하는 정도로 약을 조금 적게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안전하고 좋다고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조금 불편한 것을 감내하면서 약을 선택적으로 좀 적게 잘 유지하는 환자분들도 많아서 정상 호전 악화가 반복되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고를 때는 약물을 좀 선택적으로 복용해 주시면 정상 조절은 용이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리가 떠는데 본인이 그게 불편하고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깨어난다고 하면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서 관찰만 된다고 한다면 별로 치료가 꼭 필요한 건 네. 아닐 것 같고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또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페리틴하고는 사실 또 그렇게까지 연관관계가 연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불안 증후는 페리틴이 중요한데 네. 그 주기적 하지 운동증은 페리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조금 좀 확인하면 좋겠고 그린닥시는 이게 약간 벤조 약물로 안정제 성분인데 아마 리보트릴 들어가고 이런 안정제 들어가는 거 봐서는 약간 불안 장애가 동반된 것 같고 장애가 같이 있어서 그렇게 되시고 또 하나는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 1차적으로 이유 없이 생기는 병도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이나
또 수면 질이 나빠서 자꾸 깨는 분들이 깨면서 다리를 떠는 2차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런 안정제를 많이 드신다면 불안장애로 수면 질이 나빠서 오는 2차성 주기자 하지 운동증의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됩니다. 그다음에 김정숙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아리 허벅지까지 쥐가 나서 밤잠을 설칩니다. 멜라토닌 복용 중인데 길게 자면 4시간 자는데요. 뇌경색도 오셨고요. 또 스텐트도 심장 스텐트도 하셨네요. 잠을 푹 자고 7시간 자고 싶다고 하시는데 못 자네요. 자, 이게 다리에 일단 쥐가 나는 게 불편해서 잘 깨거나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예, 예. 될까요? 그렇게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이 다양한데 지금 이분의 말씀처럼 쥐가 난다 하는 것은 뭉치는지 어떤 분들은 다리가 쥐난 그렇게 그 통증이 동반되는 크램프 그걸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지 불안정운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리가 쥐가 나서 저는 쥐가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쥐 나는데도 그냥 하지 불안정을 붙이는 거는 아닌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녹터널 렉 크램프도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램프 쥐 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약물로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하지 불안정후보다는 다른 감별한 질환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리가 쥐나는 경우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뭐 우리가 이제 골지 리플렉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받치면 우리의 몸에 체위를 유지시키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누워서 자면 중력을 안 받으니까 얘가 불안정해 갖고 계속 감지하려고 그래서 그 척추 반사를 일으켜서 다리가 쥐가 나는데 특히 근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드시면 또 전해질이 변화가 되면 이런 쥐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쥐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이유가 될 거예요. 만약에 뇌경색이 와서 근육의 긴장도가 약해지거나 여러분들이 뭐 음식이나 이런 식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마 뇌경색도 있고 스텐트도 하셨다면 연세가 젊은 분은 아니실 텐데 그에 대한 문제, 자기 전에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또 전해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음식 규칙적으로 드시고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는 되게 약합니다. 그냥 자고 깬 일찍 리듬을 조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떤 문제로 왜 못 자는지를 조금 확인해야지 답을 드릴 수 있어서 사실 잠 못 자는데 멜라토닌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방하지는 않거든요. 저거는 네, 맞습니다.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 불규칙할 때 쓸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니까 멜라토닌을 복용하지 마시고 수면 전문의 진료를 한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한 분만 좀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이게 좀 요번 주제하고 좀 관련한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척추 수술하고 했는데 그때 디스크 수술하기 전 허리 눌렸던 아팠던 부위가 지금 근육 수축이 심하다고 합니다. 서 있을 때도 수축돼서 서 있기도 어렵고 앉아 있어도 다리 근육 엉덩이 근육이 막 움찔움찔 거리나 봅니다. 뭐 수면에 문제가 없는데 수면 검사도 하셨대요. MRI도 이상이 없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뭐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신경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 정상이 디스크 수술 전에 네. 신경 눌림으로 아팠던 쪽 엉덩이 근육 수축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 후 정상이 생긴다면 뭐그 MRI 상에서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그쪽 신경이 네. 아마 자극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나고 난 뒤에 이런 그 부작용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하지 불안정도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그 수술 후에 생기는 이런 증상은 그 증상에 맞는 그 신경이 어느 것인지 건전도 검사라든지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부위를 체크해서 그쪽 신경이 또 기능적으로 이상이 네. 없는지 그래서 확인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완전히 그 근육 수축한 문제고 수면이라든지 다른 증상은 없으니까 그에 합당하는 신경 그 건전도 검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게 아마 신경이 많이 눌리게 돼서 근육에 힘도 빠지고 또 심한 통증이 유발됐기 때문에 수술하셨을 거고 네네. 그렇게 노출되는 시간 동안 신경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감각신경이 다치는 경우는 저리게 오겠지만 근육신경이 다치게 근육으로 가는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근육이 말라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술해서 그 눌렀던 거를 풀어내긴 했지만 그동안 노출됐던 근육이 신경이 손상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는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수축되는, 우리가 신경이 잘라진 다음에 다시 붙여놓거나 또 살아나게 되면 저절로 떨거든요. 안면신경마비도 풀어지게 되면서 얼굴이 실룩실룩거리는 동시 운동증 같은 거 생기는 것처럼 아마 회복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거는 신경과의 그 말초신경이나 척추신경을 주로 보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거기 가셔서 근전도로 그 부위를 찔러 보게 되면 신경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한 선생님하고도 같이 협의해 보시면 맞는 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얼핏 듭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또 방송 이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하지 불안증후군에 대해서 논문과 연구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고, 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뭐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하지 불안증후군의 권위자 대가라고 대가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조영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하지 불안증후군에 대한 치료와 또 이에 대한 많은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또 오늘 들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치료를 받을 때 도움을 받으시고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하지불안증후군 증상은 사실은 병원에 오실 때 환자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진단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환자분들이 맞아요. 하지불안증후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진단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미 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하지불안증후군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지불안증후군, 아까 그 건조 수축하는 분도 있다시피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 치료를 엉뚱하게 하는 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많죠. 맞는데 치료를 옳게 못 받는 분도 많고, 아직까지 홍보는 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잘 진단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라서 조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아시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찾아서 그렇게 치료하시면은 좀 더 만족한 그런 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하지불안 유병률 연구를 할 때는 하지불안증후군 용어가 의사들도 몰랐던 용어가 네, 맞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논문이 나오고 아까 보여드린 거 하면서 이제는 꼭 신경과 아니더라도 일반과 뭐 정형외과 또는 가정의학과, 더 나가서 혈관외과 선생님들도 하지불안증후군을 너무나 많이 익숙하세요. 그래서 네. 다리가 조금만 저리면 도파민 약물을 주세요. 실제로는 아닌데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번지수가 틀렸는데 약을 쓰니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 갖고 몇 년째 드시다가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전에는 너무 몰랐다가 이제는 너무 모든 병을 이 병으로 보는 좀 과잉되는 면도 네. 없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달 후에 또 다른 주제로 꿀잠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